그러면 이제 지금 5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지금 5천이 있어요. 네. 공부 좀 했어요. 네네. 5천이면 뭘 살 수 있어요 지금? 요즘에 뭐 일단 이제 저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.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. 네.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. 뭐 그런 좀 기준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70%죠. 무조건 70%? 70% 미혼이면 70%는 해야 되고 뭐 소득이 좀 높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은 뭐 80%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이게 고정 비용이 좀 덜 들어가면 네. 80% 이상도. 네. 저는 진짜로 이 연봉이 특히 낮은 분보다는 연봉이 좀 그래도 좀 평균 이상 받는 분들은 정말 저축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네. 옛날에 그 삼성 쪽에 출강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 조금 더 저축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은 연봉이 좀 그래도 높은 편에 2030들이 그렇죠. 많으니까. 근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느꼈지만은 연봉이 높으면 막 써버려요. 그러면은 내 연봉이 높다라는 그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거거든요. 사실. 왜냐면 쓰고 나서 통장에 돈이 0원이면 뭐 남는 돈은 없는 거니까. 없죠. 근데 연봉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연봉 3천인 분이 저축할 수 있는 양하고 네. 연봉 8천인 분이 저축할 수 있는 총량은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. 당연히 그렇죠. 절대적으로. 왜냐면 그러니까. 절대적인 생활비라는 거는 똑같아요. 사람은. 그렇죠. 이렇게 네. 줄죠. 뭐 연봉이 뭐 높다고 2배 높다고 해서 생활비를 2배 더 써라는 법은 없으니까. 밥을 6끼 먹는 것도 아니고. 네. 예. 그러니까. 근데 예. 연봉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막 써가지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. 그걸 그렇죠. 되게 많이 봤거든요. 품위 유지. 근데 이게 처음 1, 2년 차는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. 네. 근데 나중에 한 5년 차, 6년 차 되면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좀 연봉 높은 분들은 이빨 꽉 깨물고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좀 좋다고 보고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내 연봉, 고액 연봉을 받은 게 약간 나의 트로피고 내 꼬린 지점에 통과한 거로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래서 저는 해갖고. 왜냐면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막 고생해서 온 거잖아요. 그렇죠. 12년 동안 거의 올인했지 뭐. 네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액 연봉이면 그만큼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어떤 증명 같은 것처럼 이렇게 비례를 하니까 그렇죠, 그렇죠. 통과하는 순간부터 막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니다. 이제 고액 연봉을 만약에 받는 분이면 이제부터 스타트인 거니까 좀 처절하게 좀 한번 아껴보고 그걸로 좀 불려가지고 나중에 쓰면 되지 않을까? 네. 라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하는 남녀들이 많다. 생각보다 많다. 생각보다 많다. 생각보다 많아 진짜. 요즘에는. 잘 안 쓰시는 편이신 거예요, 그러면은? 우리 네,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안 썼어가지고. 명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?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쓰거든요. 지금은 좀 근데 쓰는데. 옛날에는 아예 진짜 극단적으로 90%씩 막 저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거지꼴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아예 안 썼고 그리고 원래 저희 부모님도 뭐 이렇게 돈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부모님 자체가 경제 교육을 시키셨구나. 어릴 때부터 저도 좀 아끼는 편이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죠. 그래도 거기다가 가장 좋았던 건 어쨌든 지방 현장에 탁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니까. 고정비 고정비도 다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집도 돈 주고 쓸 도 뭐 침대도 주고 다 주니까 뭐 쓸 일은 없었죠. 그래서 돈 열심히 아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. 특히 이제 2030 분들이 진짜 투자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주식은 상관없는데 부동산을 딱 하시려는 분들 보면 딱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딱 그게 모자라요. 딱 항상 모자라가지고 못 사는 거 있거든요. 그럴 때 내가 저축 좀만 더 해놨으면 살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 전 정말 많이 느꼈어가지고 저축이라는 건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놓는 게 좋다. 그러니까 나중에 쓰더라도. 네. 근데 미리 써버리면 모을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럼 저축은 그냥 일반 통장에 넣으시는 거예요? 어떤 식으로 저축을?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 저 돈 모을 때도 뭐 이렇게 적금 같은 거 안 넣었어요. 저는 0.2%막 주는 막 0.3% 주는 그런 거 그냥 수시 입출금에다 넣어놨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굳이 추천은 안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.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왜냐면은 이제 이자 같은 거 받는 거에 이상한 생각이었어요. 이자 받으면은 약간 나태해진다.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네. 야,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생각이 저는 막 2%, 3%나 아니면 뭐 포인트 적립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그런 거를 전혀 안 했어요. 아예 안 했어요. 그래서 적립금 쌓으려고 특정 카드 쓰거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거를 보면은 불안해지게 일부러 한 것도 있었어요. 그때는. 그럼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. 왜냐면 돈이 안 불어나니까. 그래서 이걸 어딘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맨날 가지려고 일부러 한 것도 있는데
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제가 좀 압박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럼 자기만의 스타일로 탈 텐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다가 넣어놨다. 네. 그때 뭐 CMA, 뭐 MMA, 뭐 MMF 뭐 만들었는데 뭐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다주택 못하지만 그때는 뭐 다주택을 막 하기가 부담스러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있으면 뭐 사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했었죠. 알겠습니다. 일단 돈 저금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금도 저축 많이 저는 지금도 이제 70%는 항상 저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제가 맨날 7대3 법칙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축한 걸로 계속 재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불려 나가면 쓸 수 있는 30%의 금액 자체도 점점 커진다. 전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. 70%를 쓰면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 30%를 쓰면 처음은 고생하지만 선순환 구조로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익숙해집니다. 어느 순간. 근데 이제 이걸 누구는 되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뭔가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는 또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잃어도 나는 채워 넣을 수 있어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저축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은 투자도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. 왜냐면 이거 잃으면 어떤 분은 돈 1,000만 원을 2년 동안 모으는 분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1,000만 원 잃어버리면 큰일 이제 어떡하지? 2년, 2, 3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지출을 좀 통제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다.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정말 이제 워낙 이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짜 20년 가까이 그걸 해오셨다고 분들이기 때문에 21살 때부터 지금 40세신데 지금 20년 동안 해오신 거잖아요. 그냥 몸에 배서서 툭 찌르면 줄줄 나오시는 게 그냥 본인이 했던 것들만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? 그래도 뭐 경매로 하는 분은 조금 더 적고 그러면 경매 아닌 분들은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. 5천 정도.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. 네네. 제가 이번에 뭐 책에도 썼는데 경매는 그래도 좀 그 원룸 오피스텔이나 뭐 낡은 빌라거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시세보다 어쨌든 조금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아도 남으니까. 그렇죠. 시세대로 팔아도 남죠. 더 싸게 산 거니까. 그러니까 조금 나쁜 물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쁜 물건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금 자체가 좀 적은데 일반 뭐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 나쁜 물건은 좀 못 사잖아요. 그래도 그렇죠.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좀 괜찮은 물건을 사야 되고 하니까 투자금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따져보니까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있어야 뭐 물론 그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들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반대로 제가 이렇게 5천 모으라고 하니까 5천만 원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 5천만 원 모으는 기간 동안에 뭐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시든지 모의 투자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 뭐 누구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뭐 따라다니든지 하면서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러 가는 거지. 5천 다 모은 다음에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돈 모으면서 공부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예전 생각이 나는데 저도 2005년도에 이제 경매 처음 배우는데 당장 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경매가 돈 조금 드는데도 그렇게 마땅치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들 모의했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인들 만들어 갖고 걔 할 때마다 같이 입찰하고 같이 명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. 내가 직접 낙찰 받지는 않았는데 거의 내가 받은 거랑 다 다름없죠. 그렇죠. 제가 쓴 걸로 걔가 받은 거였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. 그거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진짜 남들 따라다니면서. 돈이 없으면 안 하는 분이 있고 돈이 없으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투자 잘하는 분들은 투자 어떻게든 해보려는 분들. 그래서 뭐 제 교육생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돈 다 떨어지면 주변에 사람들한테 일부러 가르쳐줘. 내가 가르쳐주고 같이 가자고. 너 할래 하면은 내가 뭐 서류도 내가 셀프로 다 해줄게. 일부러 하는 분이 있죠. 자기 그렇죠. 합의 들어가면서 그러는 분들이 보통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결국에 이 경험이라는 거를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라는 거는 돈이 없어도 쌓을 수는 있거든요. 간접적으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5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천이 있어요. 공부 좀 했어요. 5천이면 뭘 살 수 있어요 지금? 요즘에 뭐
당연히 저는 뭐 1번은 그래도 아파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1번 5천만 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? 뭐 당연히 좋은 동네는 비싼 거고 반대로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동네 좀 싼 거니까 지방에 있겠죠. 당연히 지방에 있을 것이고 지방에서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지방도 나름 그 지역에서 또 좋은 동네가 있고 그 그렇죠. 지역에 대도시가 있는 건데 너무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5천으로 뭘 사라고 하시겠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죠. 그 지역의 강남인데 몇 억 안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또 갭 차이가 또 적게 나면 살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예전보다 많이 멀어지고 있죠. 이게 2년 전만 해도 네. 수도권이었고 1년 전만 해도 나름 그래도 충청도까지 그렇죠. 갔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가시긴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도 여전히 지방에는 기회가 있지 않나. 그렇죠. 아직까지 이제 서울이 옛날 5천이면 서울을 했었는데 안 되고 수도권이 몇 년 전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수도권도 많이 올랐고 일기 신도시조차도 그래서 좀 광역시도 뭐 수요가 많고 광역시에서도 강남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보는 거죠 전국적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이 없는 대로 리스크를 조금 더 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상승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점점 더 싼 동네로 가야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지역적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돈으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동네에 나쁜 물건을 사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 모르시면 아파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왜냐면은 그래도 아파트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든 그래서 상위 50% 정도의 물건을 사는 거니까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렇죠. 또 아파트 한번 등기 한번 쳐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되기도 하니까. 맞습니다.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? 말 그대로 이제 기초와 실전 이렇게 두 권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한 권으로 다 담기는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인드셋이 돼야 그 다음에 기술을 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썼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실전만 봐도 되냐? 아니, 뭐 실전만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실전을 쓰고 부록으로 기초를 넣은 게 아니니까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보니까 뭐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실전보다는 기초 먼저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면 뭐 실전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.